고등학교 겨우 나온 주제에 피아노를 치겠다고? 네 손은 건반이 아니라 설거지통이 더 어울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 그 순간 7년간 침묵을 지키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학벌로 사람을 가르던 그 집안. 하지만 오늘 며느리가 300명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에 모두들 숨을 죽입니다. 이 가문이 숨기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이 여자의 손이 건반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멜로디였습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성북동 언덕 위에 한율재단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문 하나에 국산 중형차 10대 값이 들어간 집이었죠. 담장 너머로는 사시사철 잘 다듬어진 정원수가 늘어서 있었고 저녁이면 응접실 샹들리에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누가 봐도 음악과 품격과 자존심으로 쌓아 올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저택 안 가장 깊숙한 주방 한쪽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연서빈, 32살. 이 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행주를 짜면서도 손가락은 늘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벽면을 도, 레, 미, 파 소리 없이 짚어 내려가는 손가락. 그것이 연서빈이 이 집에서 숨을 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악기 수리공의 딸이 이 집에 들어온 지 꼭 7년. 학벌도 가문도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김숙정은 단 하루도 그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귀빈이 오는 날이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주방으로 밀려났고 비단 드레스 차림의 다른 며느리들이 응접실에서 웃음꽃을 피울 때 연서빈은 다과 쟁반을 들고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율재단의 후원자들이 저택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숙정은 아침부터 집안을 진두지휘하며 꽃 배치 하나, 냅킨 접는 방향 하나까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연서빈과 마주치자 말없이 무언가를 집어들어 내던졌습니다. 낡고 빛바랜 앞치마였습니다. 이게 네 수준에 맞는 연주복이다. 냉소가 담긴 그 한마디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따르던 가사 도우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서빈은 앞치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나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서빈에게만 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응접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건반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으니까요. 그녀는 다만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살며시 얹고 소리 없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조율 도구를 두드리며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집은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 한대헌은 침대 한가운데 팔을 벌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 김숙정의 방에서는 규칙적인 공기청정기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연서빈은 숨을 죽이며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걸어서 20분 거리의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낡은 상가 건물 2층.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가면 유리가 금간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먼지 쌓인 간판이 하나 남아 있었죠. 연화 피아노 학원. 돌아가신 아버지 연철수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재개발 통보가 떨어진 뒤 학생들은 하나둘 떠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연섭인만이 유일하게 이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12해째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피아노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건반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연섭이는 소매로 건반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행주를 쥐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받아들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놀라울 만큼 깊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곡이었습니다. 악보 없이도 연섭이는 한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에서만큼은 7년의 굴욕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연섭이는 몰랐습니다. 남편 한대헌이 잠에서 깨어 있었다는 것을. 아내의 빈자리를 발견한 대헌이 습관처럼 연섭인의 물건들을 뒤지다가 낡은 녹음기 하나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연섭인이 아버지의 기일마다 홀로 녹음해 두었던 연주 파일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것을. 대헌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3초였습니다. 단 세 음을 듣는 순간 대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50분짜리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빼는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자괴감, 그리고 계산. 자신이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3개월째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이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연섭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연섭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대헌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을 참은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연섭이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골목은 그날따라 가로등이 하나 꺼져 있었습니다. 연섭이는 익숙한 어둠 속을 걸어 연화 피아노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건반 위 먼지를 닦고 의자에 앉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곡이 손끝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제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연섭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김숙정이 들어섰습니다. 옆에는 재단 소속 운전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숙정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피아노, 먼지 쌓인 악보들, 그리고 건반 앞에 굳어버린 며느리. 연섭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숙정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숙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폭언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건반을 내려다보더니 손을 뻗어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위에 올려둔 낡은 악보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연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미완성곡의 유일한 악보였습니다. 수십 년 된 오선지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음표들. 연서빈이 7년 동안 이 낡은 학원을 지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그것만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숙정의 손이 악보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숙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있던 물통을 집어들어 그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담긴 오선지가 물을 머금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음표들이 흐릿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네 아비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할 재주로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마라. 연서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잉크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음표가 손바닥 위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숙정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연서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종이를 손에 쥔 채 숙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악보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워보세요, 어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숙정의 발걸음이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서빈은 대저택 방 안에 갇혔습니다. 외출 금지, 전화기 압수, 숙정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홀로 앉은 연서빈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를, 벽면을, 무릎 위를 도, 레, 미, 파, 솔. 아버지의 곡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말이죠. 며칠 뒤 한율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연주회. 서울 중심부의 대형 공연장은 그날 저녁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300명의 청중이 자리를 채웠고 로비에는 재단 후원자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율 재단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무대 위를 가득 덮었고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무대 중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한대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편 분장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헌은 흰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벽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째였습니다. 무대만 서면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증상이 시작된 것이 연습실에서는 멀쩡하던 손이 조명 아래에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5분 후 입장입니다. 대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숙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눈에 읽은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자 사이에 짧고 격렬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떨리는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헌이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습니다. 다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30년 가문의 역사가 흔들렸습니다. 무대 시작 시간이 3분 지났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숙정은 로비와 분장실을 오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300명의 청중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연장 측면 통로 끝에 연서빈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관객 안내였습니다. 검정 유니폼에 안내 리본을 단 채 숙정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연서빈은 무대 위 텅 빈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조명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서빈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발이 먼저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통로를 지나 무대 입구에 섰을 때 숙정이 저 멀리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숙정이 입을 열어 무언가를 외치려 했습니다. 연서빈은 이미 무대 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안내원 복장의 낯선 여자가 무대 중앙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숙정이 옆에 있던 경비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무대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경비원도 재단 관계자도 숙정도. 복도를 뛰던 사람들의 발이 제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니 그 자리에 참석한 세계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연서빈의 손가락이 달렸습니다. 악보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완성하지 못한 그 곡이 오늘 밤 이 무대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울려 퍼졌습니다. 찢겨 물에 젖어 사라진 오선지 위의 음표들이 공연장 천장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맨 앞줄의 거장이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옆 사람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300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숙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립박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장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음악계에서 숙정과 20년째 앙숙 관계인 윤여사였습니다. 그녀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숙정을 향해 똑바로. 이 며느리가 누구예요? 한 여사? 어쩜 이렇게 숨겨두셨어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숙정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2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음악 가문의 자존심이 앞치마를 던졌던 며느리의 손끝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연서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연주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의 전화가 밤새 끊이지 않았고 음악계 단체 대화방에는 어젯밤 연주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내원 복장의 여자가 30분을 완주했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숙정은 서재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서빈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얇고 단출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현이 올려다봤습니다. 연서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모든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서빈의 눈을 보는 순간 닫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소진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7년을 버티고 나서야 찾아오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연서빈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던 낡은 조율 도구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닳고 손잡이가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지만 들고 나온 것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연서빈은 대저택 계단 앞에 잠시 섰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아래로 서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7년 만에 제대로 쉬는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율재단은 연주의 파문으로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의 무대 포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현의 피아니스트 경력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숙정이 20년간 공들여 유지해온 음악계 인맥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재단 후원금이 끊겼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이번에는 진짜 쓸쓸함이었습니다. 세상은 가혹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연서빈은 재개발을 간신히 피한 동네 골목 안쪽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연주회 이후 한 음악재단에서 먼저 연락해온 장학지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공간은 좁았습니다.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피아노는 아버지의 학원에서 가져온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연서빈은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평생 처음으로 어딘가가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빈음악학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건 날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모여든 아이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악보 읽는 법도 모르고 피아노 앞에 앉아 두 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연서빈은 그 아이들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조율 도구 가방을 든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던 그날의 자신이. 연서빈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세 글자를 썼습니다. 연서빈.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서빈이 돌아섰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힘을 빼고 웃는 얼굴.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 그 한 음이 작은 창문을 넘어 골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서빈의 연주회는 그렇게 매일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찢긴 악보도 빼앗긴 건반도 7년의 굴욕도 그 어느 것도 이 여자의 음악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울리는 법이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서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을 앞치마 뒤에 숨어 살았던 여자가 단 하나의 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던 그 순간 혹시 가슴이 먹먹해지셨나요? 아니면 통쾌하게 주먹을 쥐셨나요? 사실 연서빈의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꼭 참아본 적 있으신 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적 있으신 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건반을 눌러본 적 있으신 분.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신가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다. 연서빈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 그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느낌 한 줄이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장면에서 가장 뭉클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